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크리티컬 솔루션이 시작이 되죠. 크리티컬 솔루션이 교재에 있는 본문 내용은 23회차죠. 그래서 물리화학이 9회차, 그 다음에 분석화학하고 무기화학이 각각 7회차씩 해서 토탈 23회차고, 맨 마지막에 크리티컬 솔루션에서 이제 물리 무기 분석 부분만 가지고 모의고사를 한번 봐요. 그래서 그거까지 합쳐서 총 24회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매주 이제 한 챕터씩 당연히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앞에 부분은 이제 내용 정리를 간략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문제를 풀고, 이런 방식으로 쭉쭉쭉쭉 나가게 될 거예요. 당연히 짧은 시간 동안에 진도를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용 설명을 할 때 무슨, 풍성한 설명을 하기는 참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공부했다라는 가정하에서 내용을 봤을 거다라는 가정하에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집어가면서 설명이 필요하다면 약간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 임용해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쭉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강의해본 경험에 의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다 알더라도 실제 임용해서 몰라서 못 푼다라는 상황까지는 안 갑니다. 보통은 여기에 있는 내용만 알면 임용 문제는 다 풉니다. 몰라서 못 푼다 이건 안 돼요.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연습이 부족하다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문제를 딱 보고 난 다음에 3분, 4분 만에 풀어내는데 어떤 학생은 나는 문제는 풀 수 있어. 근데 이거 문제 풀는데 한 문제에 30분 걸려. 이러면 당연히 성적 차이가 왕창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는 공부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느냐는 연습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알아. 이 정도에만 만족하지 말고 당연히 임용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려면 연습도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임용해서 대충 붙는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여지껏 나온 기출문제들을 보면 알겠지만 제가 가리키는 크리티컬 솔루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를 다 맞추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어마무지하게 많은 양을 가리키면 그것도 사실은 좋은 강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을 갖다 많이 낭비하게끔 만들어주니까. 근데 제 강의 같은 경우는 이 크리티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물리화학 교과서나 대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나 분석화학 교과서나 무기화학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임용에서는 안 나올 것 같은 내용들은 다 잘라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딱 임용에 최적화되어 있는 정도의 양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이거를 이해했어. 내용을 이해했어. 이 정도 문제는 풀 수 있어.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어. 그 상황까지 가야지만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연습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복습 철저히 하시고 그래서 요거 맞춰서 쭉 따라가시면 그렇게 큰 임용 시험 보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연력학 파트에서 물리화학에서 이제 연력학 파트에서 앞에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실 근데 물리화학에서 이 연력학 파트에서 이 앞에 부분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연력학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한번 쭉 봅시다. 제일 처음에는 연력학에서는 주로 우리가 다루는 게 기체예요. 액체나 고체 같은 경우는 분자 간 상호작용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력학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헤비해요. 특히 학부 연력화학에서는. 그래서 학부 연력학에서 다루는 건 대부분 기체이기 때문에 모든 연력학의 시작은 기체의 특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는 이상기체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죠. 이상기체 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이상기체는 분자와 분자 사이에 상호작용력이 아예 없는 기체를 갖다 이상기체라고 얘기한다. 인력이나 반발력 이런 게 아예 없는 기체. 그러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법칙들은 이상기체들이 만족하는 법칙들이에요. 그래서 보일의 법칙,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 관계를 간다. 혹은 부피와 압력이 반비례 관계를 간다. 샤를의 법칙, 부피는 온도에 비례간다.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의 법칙,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합쳐주게 되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하고 몰수에 비례한다.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기체상수, 비례상수, 여기서 비례상수를 기체상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비례상수까지 집어넣게 되면 이런 식이 되겠죠. 당연히 이거를 정리한 게 뭡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PV는 이퀄 nRT라고 얘기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되죠. 얘를 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냐? 이상기체만 100% 만족시키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얘기한다. 실제 기체는 제한적으로 만족시키죠. 아주 상온 이상의 온도라든지 압력이 좀 낮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만족시키고 아주 극한 조건으로 가면 잘 안 만족시키죠. 실제 기체인 경우에 뭐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시험 문제에 주어질 거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요. 비례상수 값, 기체상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 값을 주어진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외우지 않아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노력 안 해도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돌턴의 분합법칙. 돌턴의 분합법칙도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것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중에 일종이다. 즉 이상기체만이 만족시키는 기체고 실제 기체는 제한적으로 만족시키는 방정식이다라는 사실, 공식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P는 V분의 nRT죠. 자, 근데 여기에 혼합기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체의 전체 몰수는 만약에 내가 이 용기에 기체가 있는데 여기에 A는 NA몰, B는 NB몰, C는 NC몰만큼 들어있다면 기체의 전체 몰수는 NA 플러스 NB 플러스 NC로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그럼 여기다 그걸 대입을 하면 NA 플러스 NB 플러스 NC, 만약에 기체가 A, B, C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수식적으로 이렇게 될 테고 이걸 풀어서 쓰게 되면 V분의 NART 플러스 V분의 NBRT 그 다음에 플러스 V분의 NCRT 이렇게 되겠죠. V분의 NART가 뭐예요? 이 용기에다가 부피가 V이고 온도가 T인 용기에다가 A만 집어넣었을 때 나타내는 압력. 그것을 우리가 PA, A의 분합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같은 이유로 이거는 PB, 같은 이유로 이거는 PC. 그래서 혼합기체의 전체 압력은 무엇과 같다? 혼합기체 성분 중에서 A만 그 용기에다 집어넣었을 때 나타내는 압력, B만 그 용기에다 집어넣었을 때 나타나는 압력, C만 그 용기 내에 집어넣었을 때의 압력, 이들의 합이 전체 압력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돌턴의 분합법칙이죠. 자, 근데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도하는 과정에서 뭘 집어넣었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사용했죠.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이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용해서 유도된 결과란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돌턴의 분합법칙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족시킬 때만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파생된 결과 중에 하나다. 이상기체만 100% 만족시키고 실제 기체는 제한적으로 만족시키는 법칙이 돌턴의 분합법칙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돌턴의 분합법칙을 P는 이퀄 PA, PB, PC다. PA 플러스 PB 플러스 PC다. 이렇게도 나타내지만 물리화학에서는 요거보다는 조금 요건 일반 화학적인 표현이라고 그러면은 돌턴의 분합법칙을 물리화학에서 나타낼 때는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을 하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PA분의 P 전체 압력 중에서 어떤 특정 성분 기체의 분합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V분의 NA, NB, NC 그 다음에 RT V분의 NA, RT 그럼 다 지워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NA 플러스 NB 플러스 NC분의 NA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죠? 몰 분율. 전체 기체 중에서 특정 성분 기체가 차지하는 몰수의 비율. 그래서 이걸 몰 분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이걸 정리하면 어떤 성분 기체의 분합은 뭐가 된다? 전체 기체의 분합에다가 그 혼합 기체에서 A가 차지하는 몰 분율을 곱하게 되면 그게 분합이 된다라고 정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돌턴의 분합 법칙을 물리화학 책에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리화학적인 돌턴의 분합 법칙의 표현이다. 돌턴의 분합 법칙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체 혼합물이나 기체 혼합물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할 때, 그 다음에 나중에 용액이나 이런 걸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형태의 돌턴의 분합 법칙에 대해서 일단 눈에 익혀둬야 되죠. 그 다음에
제가 본 강의를 할 때는 뭐 이거는 꼭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여라. 이거는 뭐 그렇게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해하는 과정에 필요하니까 봐두고 넘어가나 뭐 이런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지금 크리티컬 솔루션에서 앞에 내용 정리 부분은 실질적으로 꼭 봐야 될 것들만 요약 정리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다 알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별치고 뭐고 이런 것들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 별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질기체와 이상기체의 차이를 갖다가 보여주는 하나의 툴로서 널리 사용이 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압축인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압축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의가 이래요. PV를 NRT로 나누어 준 것이다. 이것을 압축인자라고 정의를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은 학생들이 맨날 생각하는 게, 저거 1 아니냐? 그쵸. 이상기체일 때만 1이죠. 실제기체는 PV는 이코로 NRT라는 조건 자체를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게 1이 아닌 값을 갖다가 갖게 돼요. 따라서 이게 압축인자 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1이라고 얘기하는 값에 얼마나 가까운지가 이 녀석이 이상기체랑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떠한 기체의 현재 조건에서 압축인자 값이 1이야. 그럼 실질적으로 이상기체와 같이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그 조건 하에서는. 반면에 1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 그러면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상기체와 현재의 실제기체 사이에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압축인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상기체와 실제기체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팩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G는 이퀄로 PV분의 nRT 이런 식이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리어레인지를 하면 얘를 이쪽으로 붙여요. 그러면 V 오버 N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아래쪽으로 내려요. RT분의 P가 됩니다. 이거는 뭐죠? 실제 기체의 부피, 현재 기체의 부피, 실제 기체의 부피를 그 기체의 몰수로 나눠준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실제 기체의 현재 부피를 실제 기체의 몰수로 나눠준 거니까 실제 기체의 몰 부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P분의 RT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N분의 V에 해당이 돼요. 뭐에서? 이상기체에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리어레인지를 하게 되면 P분의 RT가 뭐가 되죠? V분의 N이 되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의 V분의 N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상기체의 몰부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녀석은 실제 기체의 몰부피와 이상기체의 몰부피 사이의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압축인자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압축인자가 1보다 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실제 기체의 몰부피가 이상기체의 몰부피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압축인자가 1.2야. 그럼 해당 조건에서 실제 기체의 몰부피는 이상기체에서 예상되는 몰부피의 1.2배다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압축인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압축인자 값이 1보다 큰 경우와 압축인자 값이 1보다 작은 경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압축인자가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실제 기체의 몰부피가 이상 기체의 몰부피보다 팽창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체의 몰부피가 왜 팽창할까? 실제 기체에는 인력과 반발력이라고 얘기하는 팩터가 존재하죠. 이상 기체에는 없는. 그 중에서 인력이 작용하면 부피가 어떻게 되죠? 수축이 되죠. 반발력이 작용하면 부피가 팽창이 되죠. 그래서 압축인자 값이 1보다 크다란 조건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실제 기체에 존재하는 인력과 반발력 중에 반발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압축인자 Z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력과 반발력 중에서 누가 인력이 좀 더 상대적으로 강한 효과를 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비리얼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자, PV는 이코르 nRT고 얘를 갖다가 리어레인지를 하면은 P, N분의 V, RT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PVM 오버 RT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누구예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그래서 PV는 이코르 nRT라고 얘기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때로는 이렇게도 표현을 갖다 합니다. PVM은 이코르 RT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또 다른 형태예요. 자, 실제 기체는 이상기체하고 차이를 보여주죠.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 사이에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PVM을
RT로 나눠줘요. 뭐 좌우 양변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좌우 양변을 RT로 나눠주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정확히 1이면은 이게 이제 이상기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의 차이점은 이 1이라고 얘기하는 이 값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가지고 보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정을 할 때 이 녀석을 갖다가 압력이나 몰 부피에 대한 그 지수식으로 우리가 전개를 해서 벗어나는 정도를 갖다가 표현을 갖다가 해줍니다. 이런 걸 갖다가 급수 전개라고, 테일러 전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PVM 오버 RT는 1 해놓고 난 다음에 뭐 A의 P의 A다 아니다 B죠. B의 P의 제곱, 그 다음에 뭐 C의 P의 제곱 3승, 그 다음에 D의 P의 4승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P의 1승 잘못했다. P의 1승, P의 제곱, P의 3승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다시 오구나. 그래서 쭉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갖다가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PVM 오버 RT를 1로부터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압력하고 몰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압력의 1승, 2승, 3승에 대해서 전개를 하는 대신에 몰 부피의 역수의 1승, 2승, 3승에 대해서 전개를 하는 방식을 또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1 플러스 B에다가 VM분의 1, 그 다음에 C에다가 VM분의 1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 사이의 차이를 압력에 대한 전개식이라든지 혹은 몰 부피의 역수에 대한 전개식의 형태로 해서 압력과 실제 기체 사이의 차이를 보정해 주는 방식, 이러한 것을 비리얼 상태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 RT를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그와 같은 식의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 비리얼 상태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B나 C나 B'나 C'나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이거 어떻게 결정이 돼요? 실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즉 어떠한 뭐 N2 기체다 혹은 O2 기체다 그러면 N2 기체와 O2 기체 이런 것들이 이상 기체로부터 얼마나 어긋나는지를 그래프를 그려놓고 난 다음에 BC 값을 조정을 해가지고 가장 잘 들어맞는 BC 값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실험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요. 따라서 B나 C, B-나 C- 이런 비리얼 계수라고 얘기하는데, 비리얼 계수는 실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다. 뭐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다라는 얘기지? 굉장히 잘 맞는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론적 백그라운드는 굉장히 약하죠. 뭐가 없기 때문에 저게 왜 B-라는 값이 요런 값을 가져야 되고 C-라는 값이 왜 요런 값을 가져야 되는지 이론적으로 유도하는 게 거의 힘들어요. 따라서 이론적 백그라운드는 굉장히 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단점이 되는 거고, 장점은 뭐다? 어쨌든 실험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비리얼 상태 방정식의 하나의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론적으로는 약한데 실질적으로 써먹기에는 상당히 잘 들어맞는다. 이런 것들이 비리얼 상태 방정식의 특징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자, 실제 기체의 형태를 갖다가 비리얼 상태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죠. 그냥 수학적으로 때려 맞춘 거일 뿐이지 여기 어떤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없죠. 그래서 좀 거기에 부족한 감을 느껴가지고 어떤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좀 비리얼 상태 방정식에 비해서는 좀 덜 맞지만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갖다가 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어떤 뭐 이론적인 설명이 가능한 게 없을까 해가지고 등장한 실제 기체의 모델 중에 하나가 판데어바이스 상태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판데어바이스 상태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기체에 보면은 반발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 반발력과 인력은 부피와 압력에 모두 영향을 주죠.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압력과 부피와 압력이 실제 기체의 부피와 압력과 달라지는 거고 이상 기체와 실제 기체 사이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거고 인력이 있기 때문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기체의 부피와 실제 기체의 압력이 이상 기체의 부피와 이상 기체의 압력과 다른 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반발력이나 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모두 부피와 압력에 모두 각각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근데 판데어발스라고 얘기하는 이 네덜란드 과학자는 이런 식으로 반발력과 인력이 압력과 부피와 압력에 모두 영향을 준다라고 가정하고 이론적인 식을 유도를 하면은 너무 식이 복잡해지니까 식의 간단화를 위해서 어떻게 가정을 해버리느냐. 반발력은 실제 기체의 부피에만 영향을 주고 압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력은 실제 기체의 압력에만 영향을 주고 부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근사를 해버려요. 가정을 해버리는 거죠. 실제로는 이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판데어발스가 그렇게 근사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실제 기체의 부피와 이상 기체의 부피를 비교를 했을 때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이상 기체의 몰 부피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실제 기체의 몰 부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반발력의 영향하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반발력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죠? 기체 입자를 밀어내는 효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부피 팽창을 가져오죠. 그래서 인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반발력의 영향만을 받는 부피는 이상 기체의 부피보다 크다라는 식으로 근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압력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오느냐, 압력을 증가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오느냐를 생각을 했을 때, 자, 기체 입자들이 벽면을 때리고 벽면을 밀어냄으로써 압력을 갖다가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근데 기체 입자들끼리 서로 잡아당겨. 그럼 벽면을 밀어붙이는 힘 혹은 벽면을 때리는 힘이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죠. 그래서 인력이라고 얘기하는 효과는 압력을 감소시켜주는 원인이 돼요. 따라서 그러한 인력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실제 기체의 압력은 이상 기체의 압력에 비해서 어떠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판데어발스는 이런 식으로 식을 유도하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의 부피 차이를 갖다가 보정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여기에다가 뭔가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 더해지는 게 뭐냐? 바로 기체의 몰수에 비례하는 어떠한 값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N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느냐면 이상 기체는 빈 공간으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 기체는 기체 입자 알갱이하고 공간으로 구성이 돼 있죠. 따라서 빈 공간에다가 실제 기체의 알갱이의 부피를 더해준다면 그것이 전체 부피와 실제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보정을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여기서 B라고 얘기하는 것을 비리얼 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리얼 계수는 보통의 경우는 뭘 상징을 하느냐? 그 기체의 실제 부피, 알갱이의 부피를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 고체 상태의 몰 부피하고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비슷한 값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고체 상태의 몰 부피가 더 큰 기체는 B값도 더 큰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갖다가 보여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기체 상태의 얘를 갖다가 응고시켜서 고체 상태가 됐을 때 고체 상태가 되면 입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그래서 알갱이의 부피라고 우리가 근사할 수가 있겠죠. 그 값하고 굉장히 비슷한 값을 보여주는 게 요 비리얼 계수 B값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게 대략 고체의 몰 부피야. 거기다 몰수를 곱하면 N몰의 알갱이 부피가 나오는 거죠. 그거에다가 빈 공간의 부피를 더하면 실제 기체의 부피가 나온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상 기체의 압력하고 실제 기체의 압력을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 실제 기체의 압력하고 이상 기체의 압력을 비교해보면 이상 기체의 압력이 더 크다라고 얘기했었죠. 인력의 영향을 받는 실제 기체의 압력이 이상 기체의 압력보다 더 작다.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 더해줘서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A에다가 V분의 N의 제곱이다 라는 식으로 여기를 보정을 해줘요. 사실은 여기에는 이거를 V분의 N의 제곱으로 했을 때 제일 잘 맞기 때문에 V분의 N의 제곱으로 했을 때 제일 잘 맞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보정을 해줬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어떠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부피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리의 3승에 비례하죠.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거리의 6승에 반비례하는 형태가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그 기체와 기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갖다가 그 인력하고 반발력으로 나눠 놓을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인력 파트가 거리의 6승에 반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V의 제곱으로 했을 때 가장 잘 들어맞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레나드 존스 포텐셜이라는 거 보이죠? 레나드 존스 포텐셜에서 보면은 인력 파트가 거리의 6승에 반비례해요. 근데 이게 거리의 3승, 그럼 제곱하면 거리의 6승이 되죠. 인력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보정은 V분의 1에 제곱을 했을 때 잘 들어맞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레나드 존스 포텐셜상에서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의 상호작용력이 입자와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력이 거리의 6승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 PV는 이코로 nRT라고 주어주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 이상기체의 압력이죠. 이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니까 이 이상기체의 압력에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리어레인지 시키면은 이상기체의 부피는 실제 기체의 부피에서 마이너스 nb를 한 것과 똑같죠.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리어레인지 한 결과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요 결과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결과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거는 분모 분자를 몰수 n으로 나눠주면 돼요. 여기에 분모와 분자를 몰수 n으로 나눠주게 되면 요 n 없어지고 얘는 뭐가 돼요? n분의 v가 되죠. 그럼 몰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식이에요.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은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 문제에 안 주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요즘 받아요, 제가. 지금까지는 주어지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안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식의 형태를 갖다가 기억을 해두는 게 뭐 믿자야 본전이다라고 생각하고 기억을 해두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이걸 반드시 외워라라고 이 형태를 반드시 외워라라고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지까지는 이게 필요하면은 문제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시험 문제가 계속 제가 얘기를 하지만 매해 시험 문제가 어떨 때는 높았다 어떨 때는 낮았다를 반복을 해요. 이게 거의 해가리로 바뀌어요. 작년에 조금 어렵다 보면 올해 조금 쉬워지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점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기보다는 이제 기억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양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것도 안 줄 가능성이 점점 농후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혹시 봐두면 나쁘지 않겠다. 요 정도고. 그러니까 공식 자체를 그 판데어발스 상태방정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공식의 형태는 뭐 꼭 암기까지는 아니지만 알아두어서 나쁠 건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이해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AB 이걸 갖다 판데어발스 계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AB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이거는 기체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B-C-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실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라고 얘기했었죠? 판데어발스 계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실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판데어발스 계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보일 온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보일 온도는 일단 기본적인 특성이 뭐냐면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에 가장 가깝게 행동하는 온도를 우리가 보일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이 압축인자고 이쪽이 압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가 1이죠. 자, 통상적으로 이런 행동 양상을 보여주죠. 그런데 온도를 변화시켜주면 이게 곡선이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특정한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면 실질적으로 1하고 거의 똑같은 값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1보다 약간 크지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 실질적으로 이 1라인, 1이 뭐죠? 이상기체죠? 이상기체의 값하고 완전히 동일하게 행동하는 온도가 있어요. 이때의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일 온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보다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보일 온도가 이상기체에 가장 가까운 온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온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이상기체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의 양상을 가져요. 그래서 이건 좀 과장되게 그리긴 했는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압축 인자값이 항상 1보다 크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1로부터 더욱더 멀어지는 식의 양상을 보여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화학 정도 공부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갖는 오개념 중에 하나가 뭐죠? 항상 온도가 높아지면 이상기체에 가까워진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그게 아니라 보일 온도에 가까워질수록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일 온도보다 오히려 더 높아지면 반대로 이상기체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온도를 높인다고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보일 온도에 가까워질수록 이상기체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해야 되고, 근데 학생들이 그런 착각을 하는 이유, 온도가 높을수록 이상기체에 가까워진다라고 착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 보일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일 온도가 뭐 300K, 400K 이런 게 아니라 수천 K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실제 기체에서 관찰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보통 수천 K 도달할 때까지는 무조건 이상기체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온도가 높을수록 이상기체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일 온도는 어쨌든 한계가 있는 온도예요. 예를 들어서 보일 온도가 3000K야. 그러면 3000K까지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상기체에 가까워지지만 3000K 이후서부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이상기체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일 온도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도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비리얼 형태로 방정식을 전개했을 때,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이든 뭐든 어떠한 기체의 비리얼 상태 방정식을 얻었을 때, 그 첫 번째 비리얼 계수, 즉, 요 B- 혹은 B, 이런 값들이 0이 되는 온도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일 온도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여기 P의 제곱, 여기는 VM의 역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P는 일반적으로 1보다 훨씬 작은 값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정을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느냐면, B-는 C-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고 요런 식의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요런 식의 관계를 갖다 갖습니다. 그래서 첫째 비리얼 계수, 둘째 비리얼 계수, 셋째 비리얼 계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항상 첫째 비리얼 계수가 둘째, 셋째 비리얼 계수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다가 갖는다. 보정을 할 때 훨씬 크게 보정을 하는데 기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에 근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면, RT에다가 1 플러스 B-P, 그 다음에 RT에다가 1 플러스 B에다가 VM분의 1, 이런 식으로 근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왜? 뒤에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보정에 기여하는 바가 적기 때문에 보통은 첫째 한 가지만 기여를 하더라도 충분히 근사적으로 써먹을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근사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의 의미는 뭐죠? 이게 만약에 실제 기체와 가장 가깝게 행동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 첫째 비리얼 계수값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첫째 비리얼 계수값이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RT분의 PVM 값이 1이 돼버리죠. 그러면서 이상기체와 비슷한 행동 양상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일 온도를 갖다가 정의를 할 때 흔히들 또한 뭐라고도 얘기를 하느냐, 첫째 비리얼 계수, B-나 B, 이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째 비리얼 계수가 0이 되는 온도. 여기서 그럼 우리가 또 하나 뭐를 알 수 있죠? B, C 같은 비리얼 계수는 어떠한 특성을 갖는다? 온도에 따라서도 값이 변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B, C 같은 비리얼 계수는 그 온도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데, 그 중에서 첫째 비리얼 계수가 0이 되는 온도가 있을 거예요. 그 온도가 이상기체에 가장 가깝게 행동하는 온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실제 기체를 비리얼 상태 방정식으로 전개를 했을 때 첫째 비리얼 계수가 0이 되는 온도를 우리가 보일 템퍼레처라고도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판데어발스 계수하고 차이점하고 비리얼 계수하고의 차이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판데어발스 계수의 AB 있죠. 스몰 a, 스몰 b. 이건 기체의 종류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온도가 변한다고 해서 그 값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리얼 계수, 실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비리얼 계수는 온도에 따라서도 값이 바뀔 수 있다. 기체의 종류뿐만 아니라 온도에 따라서도 값이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임계상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임계 상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 그럼 임계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임계 온도, 임계 압력, 임계 부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하느냐? 요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일정 온도 조건에서 T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압력을 계속 증가를 시키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요? 기체가 압축이 되다가 액화가 돼가지고 액체로 변하죠. 그런데 특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압력을 가하더라도 기체에서 액체로 상전이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한 현상이 처음으로 관찰되는 온도를 우리가 임계 온도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압력에 의해서 기체에서 액체로 상전이 하는 걸 관찰할 수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액체와 기체 사이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전이가 더 이상 불가능해지는 온도, 그러한 온도를 우리가 임계 온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뭐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물리화학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조금만 더 소개를 한다면은 우리가 기체, 액체, 고체를 갖다가 얘기를 할 때 액체와 기체를 묶어서 유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체와 고체로도 나누는데 그걸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고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입자의 병진 운동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액체나 기체는 병진 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병진 운동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라서 고체와 유체로 나눠요. 그러면 유체를 구성하고 있는 액체와 기체는 그럼 무엇에 의해서 나누어지느냐? 운동론적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액체와 기체 모두 병진운동, 회전운동, 진동운동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액체와 기체를 운동론적으로 구분하는 건 이제 불가능해요. 그럼 액체와 기체를 구분하는 유일한 차이는 뭐냐? 입자 간의 거리, 몰 부피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폐쇄된 용기 내에다가 액체를 집어넣고 얘가 증발을 해서 자신의 증기하고 일종의 상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당연히 증기는 기체겠죠. 이러한 상태에서 온도를 높여가면서 얘의 몰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얘를 가열을 하고 있어요. 가열을 하면 걔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은 처음에는 액체와 기체 사이의 몰 부피 차이가 무지하게 많이 날 거예요. 액체, 요거 기체. 그런데 온도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요? 액체는 약간의 열 팽창이 일어나죠. 온도를 높이면 모든 액체는 열 팽창을 하니까. 그러니까 액체의 몰 부피는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씩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줘요. 자, 근데 기체는 어떻게 돼요? 이 안에 폐쇄된 공간 내에 기체의 몰수가 계속 증가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기체의 몰 부피가 계속 증가한다라고, 기체의 몰 부피가 점점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요게 점점, 이게 몰 부피라고 말을, 내가 말을 잘못했어. 요걸 요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좋겠어요. 몰 부피가 아니라 이쪽이 온도고 입자 간의 거리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겠죠. 그래서 입자 간의 거리로 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액체가 입자 간의 거리? 그냥 몰 부피가 맞다. 입자 간의 거리가 아니지. 입자 간의 거리, 왜 갑자기 이러냐. 입자 간의 거리가 아니라 몰 부피가 맞죠. 그래서 기체는 액체 같은 경우는 열 팽창을 하니까 몰 부피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제한된 공간 내에 기체의 몰수가 계속 증가를 하면서 부피는 그대로 있는데 몰수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몰 부피가 계속 상승을 하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어느 순간서부터 두 개 사이에 몰 부피가 같아지면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못했다. 밀도. 이게 맞다. 밀도로 얘기를 했을 때 액체는 가열을 해주게 되면, 미안합니다. 액체는 가열을 해주게 되면 열 팽창을 하니까 밀도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기체는 어떻게 돼요? 제한된 부피 내에 기체의 몰수가 계속 증가를 하죠. 몰수가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기체의 질량이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죠. 부피는 똑같은데 질량이 계속 증가해. 그럼 뭐가 증가할까? 밀도가 계속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특정한 온도가 되면
기체와 액체 사이에 밀도 차이가 없어져요. 밀도 차이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기체 분자 간의 거리하고 액체 분자 간의 거리가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분자 간의 거리가 똑같아지면 누구를 기체라고 얘기하고 누구를 액체라고 얘기하는 게 불가능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임계 온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액체와 기체를 나누는 유일한 차이는 분자 간의 거리야. 근데 밀폐된 공간 내에서 계속 가열을 해주게 되면 액체는 열팽창을 하기 때문에 입자 간의 거리가 점점 입자 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밀도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기체는 제한된 공간 내에서 기체 입자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입자 간의 거리가 감소하고 밀도는 점점 상승하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 두 개의 밀도가 같아져요. 입자 간의 거리가 같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요. 이것을 임계 온도라고 얘기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리고 그러한 임계 온도에서의 온도 압력 부피를 갖다가 각각 뭐라고 얘기하느냐? 임계 온도에서의 그 기체의 압력, 그걸 임계 압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임계 온도 입력 하에서의 어떠한 기체의 몰 부피 혹은 어떠한 유체의 몰 부피, 그거를 갖다가 임계 부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계 온도가 있고 임계 온도에서의 압력을 임계 압력이라고 얘기하고,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에서의 몰 부피를 우리가 임계 부피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판데어발스 기체에서의 임계 상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임계 상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런 거예요. 자, 여기가 그 압력이고 여기가 이제 몰 부피라고 얘기를 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판데어발스 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온도를 일정하게 준 상태에서 몰 부피와 압력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식의 양상을 보여줘요. 이게 판데어발스 기체에서의 일반적인 양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놨을 때 지금 보면은 특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가 굉장히 희한한 부분이에요. 압력이 증가시키면 몰 부피가 팽창한다는 얘기죠. 압력과 몰 부피가 부비례 관계를 보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여기는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맥스웰 작도법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여기서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요. 이 있을 수 없는 구간에다가 어떻게 부여를 하느냐면은 맥스웰 작도법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수평선을 그어요. 근데 그 수평선을 그을 때 어떤 식으로 수평선을 걷느냐? 수평선 위의 부분하고 수평선 아래 부분의 면적이 같도록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수평선을 걷고 난 다음에 이 수평선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뭘 상징을 한다? 서로 동일한 압력하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몰 부피를 상징을 한다. 압력은 똑같은데 몰 부피가 서로 달라. 이거는 몰 부피가 크고 이건 몰 부피가 작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누구냐? 액체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다? 기체다. 그래서 액체와 기체가 상전이 되는 것을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판데어발스 루프라고 얘기를 하고, 판데어발스 루프가 나타나면 맥스웰 작도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액체와 기체의 몰 부피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갈수록 이 판데어발스 루프가 점점 작아져요. 여기 보면 판데어발스 루프가 굉장히 작죠. 그런데 어느 특정한 온도에 도달하면은 드디어 판데어발스 루프가 안 나타나고 여기가 평평하게 나타나요. 이런 지점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변곡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판데어발스 루프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액체와 기체의 몰 부피 차이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바꿔서 얘기하면 더 이상 상전이를 관찰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변곡점이 나타나는 온도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판데어발스 기체의 임계 온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임계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로 올라가면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되죠? 그때서부터는 이런 식의 일반적인 곡선 형태를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누가 봐도 완전히 기체처럼 행동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임계온도 이전에는 판데어발스 루프가 나타나고 임계점에서는 변곡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임계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이런 식의 일반적인 곡선 형태를 갖는 게 판데어발스 기체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임계점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변곡점을 찾아주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압력을 지금 이쪽에 압력이고 이게 몰 부피죠. 압력을 몰 부피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요. 그래서 그게 0이 되는 포인트. 그 다음에 원래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첫 번째 미분만 0이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미분도 0이 되는 걸 변곡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압력을 Vm에 대해서 두 번 미분했을 때 그것도 0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있죠.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보면은 P는 이코로 Vm 마이너스 B에다가 RT,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에다가 Vm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1번, 2번, 3번 해가지고 3개의 식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연립방정식을 세우세요. 그러면 뭐가 결정이 되죠? 온도, 압력, 부피가 결정이 되는데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결정이 되는 온도, 압력, 부피가 뭡니까? 변곡점에서의 온도, 압력, 부피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판데어발스 기체에서의 변곡점이 뭐라고요? 바로 임계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변곡점 3에서의 온도, 압력, 부피가 꼭 임계온도, 임계압력, 임계부피에 해당이 되더라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된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이에요. 이 식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는 봐둬야 되느냐? 판데어발스 기체의 임계온도, 임계압력, 임계부피가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라는 사실 자체는 한 번쯤 봐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데어발스 기체 상태 방정식 그 다음에 판데어발스 기체 상태 방정식을 1차 Vm의 몰 부피에 대해서 1차 미분했을 때의 값이 0이 되는 조건, 그 다음에 2차 미분했을 때의 값이 0이 되는 조건, 이러한 조건들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얘를 1번식, 2번식, 3번식으로 해가지고 연립방정식을 세우면 변수 3개, 온도, 압력, 부피라고 얘기하는 3개의 변수를 결정할 수 있다. 그것을 각각 임계온도, 임계압력, 임계부피라고 얘기한다. 자, ZC는 결과적으로 뭐를 얘기하죠? 임계온도, 임계압력, 임계부피에서의 압축 인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임계압축 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식들을 대입을 했더니만 굉장히 잘 맞는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임계압축 인자에는 A와 B 같은 값이 없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모든 판데어발스 상태 기체에서의 임계압축 인자는 8분의 3이라고 얘기하는 공통적인 값을 갖더라라는 얘기예요. 임계온도나 임계압력이나 임계부피에는 A나 B 같은 어떠한 변수값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A, B는 어떤 특징을 갖죠?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임계 온도, 압력, 부피는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온도, 압력, 부피를 가져요. 근데 임계 압축 인자는 모든 기체가 다 똑같이 8분의 3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고, 여기 대응 상태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이 대응 상태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하느냐면은 대응 상태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환산 온도 압력 부피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환산 온도 압력 부피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 현재의 온도가 그 해당 기체의 임계 온도의 몇 배에 해당되는지로 환산을 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reduced temperature 혹은 환산 온도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임계 온도가 2000K야. 그런데 현재의 온도가 1000K야. 그럼 환산 온도는 얼마가 되는 거죠? 0.5. 이런 식으로 되는 걸 환산 온도, 압력, 부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에다가 이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에다가 P 대신에 이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 P는 이코로 Vm 마이너스 B의 RT에다가 마이너스 A에다가 Vm분의 1의 제곱에다가 자 우리가 보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임계 압력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환산 압력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실제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임계 압력에다가 환산 압력을 갖다가 곱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그 다음에 T에다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TR 곱하기 TC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고 VM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VR 곱하기 VC로 대체를 해서 집어넣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요 시기를, 요런 식의 형태를 갖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거 판테어발스 상태 방정식이에요. 판테어발스 상태 방정식인데 PVT 대신에 환산 온도, 환산 압력, 환산 부피를 사용한 판테어발스 상태 방정식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테어발스 상태 방정식을 갖다가 정리를 해놓고 봤더니만 되게 신기한 형태가 됐죠. 원래 오리지널 상태 방정식, 온도, 압력, 부피, 몰 부피를 사용하는 오리지널 상태 방정식,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은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B나 A 같은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온도, 압력, 부피를 갖다가 환산 온도, 환산 압력, 환산 부피로 치환을 해가지고 식을 정리를 했더니만 A, B가 빠져버렸죠.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뭐가 돼요?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기체는 단 하나의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형태를 묘사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는 단 하나의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기체에서 대응 온도, 환산 온도, 환산 압력, 환산 부피를 사용을 해가지고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을 치환해서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의존하는 부분이 사라진다. 바꿔서 얘기하면 모든 기체를 단 하나의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대응 상태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요거 이제 집어넣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TR에다가 여기 TC에 뭐가 나와요? 지금 여기에 보면 27RB분의 8A라고 나오죠. 요거를 어디다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T 들어갈 자리에 이거 대신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최종적인 결과에서는 AB가 몽땅 사라지고 다음과 같은 상태 방정식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대응 상태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까지는 이제 기체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본격적으로 연력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연력학 같은 경우에 첫 번째는 연력학 제1법칙이 나오죠.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의 변화량은 1과 열의 합이다 라고 표현이 되는 게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자,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죠? 1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다가 그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잠재되어 있는 1의 양이 전환이 될 때 100% 1로 전환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일부는 열로도 전환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과 열의 차이점은 뭐냐?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에너지가 전달이 될 때 방향성을 갖고 규칙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1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에너지가 전달이 될 때 방향성이 없이 모든 방향으로 무질서하게 전달되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에너지의 전달 경로 중에 질서 있는 경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에너지의 전달 경로 중에 무질서한 경로를 갖고 있어요. 자, 어떠한 입자가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변했어. 그 에너지가 변할 때 그 변화된 에너지 중에 일부는 1의 형태로 전환이 되고 일부는 열의 형태로 전환이 된다. 바꿔서 얘기를 하면 정확히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에너지의 변화량 중에 일부는 질서 있는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한 일부는 무질서한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일부는 방향성이 있는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일부는 방향성이 없는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방향성이 있는 경로를 통해서 전달된 에너지의 양과 방향성이 없는 경로를 통해서 전달된 에너지의 양을 합쳐주게 되면 그게 에너지의 전체 변화량과 같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뭐 당연히 경로는 둘밖에 없겠죠. 방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방향성이 있는 경로를 통해서 전달된 에너지의 변화량과 방향성이 없는 경로를 통해서 전달된 에너지의 변화량을 각각 합쳐주면 당연히 뭐가 될까? 에너지의 전체 변화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자, 연력학 제1법칙상에서 먼저 DW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원래는 DW 팽창이라고 DW 비팽창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요.
여기서 팽창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비팽창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비팽창일이라고 팽창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개의 부피 변화를 수반하는 거예요. 개의 부피가 팽창하거나 개의 부피가 수축하는 과정에서의 일을 우리가 팽창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식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이 되죠? dw는 마이너스 pex dv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맨날 봤었던, 학교 다니면서 봤었던 그 공식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비팽창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일이 전달이 됐는데 개의 부피가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아. 일의 형태로 어떠한 에너지가 전달이 됐는데 그게 개의 부피를 변화는 수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즉 개의 부피를 수반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일의 형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팽창 일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비팽창 일이 그럼 어떤 거냐? 어떻게 하면 부피 팽창 없이 그 일이라고 얘기하는 에너지가 전달이 되겠느냐, 일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맨날 모델로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사용했었던 유리막대 있죠. 유리막대를 여기다 집어넣고 수조에다 집어넣고 내가 막 휘저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거기에서 내가 휘젓는 과정에서 분명히 유리막대를 갖다가 물속을 휘젓는 과정에서 분명히 에너지가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전달된 에너지 혹은 일이라는 결과 때문에 이 수조에 있는 물의 부피가 늘어나느냐, 그거 아니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비팽창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봅시다. 내가 여기다 유리막대를 집어넣고 이 유리막대를 가지고 수조를 막 지워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뭐죠? 회오리가 막 일어나죠. 여기서 회오리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 분자가 급격히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녀석이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방향성을 갖고 요렇게 움직이는 방향성을 갖고 에너지가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일이 전달이 됐어요. 그렇지만 개의 부피, 용기 내의 액체의 부피가 팽창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팽창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전달이 됐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개에 존재하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긴 증가해요. 근데 이 녀석이 어떤 식으로 증가하느냐? 뺑뺑뺑뺑 도는 방식으로, 즉 순환하는 방식으로 에너지가 증가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회전 운동 에너지를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이런 방식의 회전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켜주는 방식의 에너지의 전달 경로, 그것을 우리가 비팽창 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총알을 집어넣고 총알에다가 뇌관을 딱 때려서 화약을 폭파시키게 되면은 얘가 화약에 의해서 에너지를 전달받아서 멈춰있던 총알이 날아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총알을 구성하고 있는 일몰계의 금속 원자들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 일몰계의 금속 원자는 갑자기 어떻게 돼요? 모두 똑같은 방향으로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죠. 이런 식으로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하면 이게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면에 여기 비팽창 일이라고 얘기를,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일의 일반적인 특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 그래서 만약에 팽창 일이라고, 요건 이제 일에 대한 얘기고, 팽창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2atm, 바깥이 1atm인데 내가 손을 확 치우면 얘가 부피 팽창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압력이 1기압으로 떨어질 때까지 부피 팽창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등원 조건에서 압력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부피가 2배로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부피가 2배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 바깥쪽에 있는 기체 입자들을 얘가 밀어내죠.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기체 입자들한테 일을 해요. 그 일이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PEX DV다. 혹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때의 일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개의 부피의 팽창을 수반하는 일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이 피스톤에 밀려서 혹은 내부 기체에 물려서 앞쪽에 있는 기체 입자들이 어떻게 돼요? 한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가지면서 증가를 하죠. 이게 이제 비팽창 일에 의한 일의 팽창 일에 의한 대표적인 일의 형태다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비팽창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기, 방향성을 가지면서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어떻게 증가하죠? 어떤 한쪽 방향으로 쭉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뱅글뱅글 도는 방식으로 방향성을 가지면서 증가하는데 그 하필이면 그 방향성이 특정한 방향으로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 내에서 뱅글뱅글 도는 방식으로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비팽창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비팽창일의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전기적인 일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리 전선이 있어요. 구리 전선이 있으면 이 구리 전선 내에는 수많은 전자들이 존재해요. 가만히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있죠? 이 전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 이 금속을 구성한 금속 내에 들어있는 전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질서한 열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가 배터리를 갖다가 연결을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죠? 갑자기 이 안에 있었던 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근데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요? 여기서 나와서 여기로 들어가고를 계속 반복을 해요. 이거 뭡니까? 전선이라고 얘기하는 제한된 공간 내에 들어있었던 전자라고 얘기하는 입자들이 전선을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 뱅글뱅글 도는 거죠. 뭐하고 똑같아요? 아까 내가 수조에다가 비커에다가 유리막대 집어넣고 저었을 때의 현상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따라서 그 전선에다가 내가 이런 식으로 건전지를 연결을 했을 때 전자가 움직이는 이런 방식이 결국은 대표적인 뭐에 해당이 된다? 비팽창일에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이 비팽창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전기적인 일이 비팽창일의 가장 대표적인 예에 해당이 되더라 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에너지가 전달이 될 때 방향성을 갖고 전달이 되는 것이다. 그 일은 팽창일과 비팽창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팽창일은 마이너스 PEX dV 형태로 표현이 되고 비팽창일은 나중에 연결이 되겠지만 전기적인 일과 연관관계를 갖는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연력학에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뭐라고 근사를 하느냐면 dW 비팽창이 없다 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팽창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면 항상 여러분들은 이 연력학 문제에서는 비팽창일이 없다라는 죄송합니다. 비팽창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면 이 연력학 문제에서는 비팽창일은 없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게 없어져 버리니까 뭐만 남죠? PEX dV다라는 요것만이 남게 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뭐 별 하나 가지고도 모자르죠. 2개씩 쳐줘야 되죠.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W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등온 조건에서 등압 비가역 팽창 2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개의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여기서 등압은 PEX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떠한 등부피 조건이다, 등온 조건이다, 등압 조건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보면은 다 그건 개의 무엇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과서에 나온 내용 중에서 등압 비가역 팽창에서의 이 등압은 개의 압력이 일정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외부의 압력이 일정하다 이런 식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외부의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개의 온도는 일정하고 외부의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비가역적으로 팽창하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등온, 등압, 비가역 팽창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보통 보면은 등온이라는 얘기가 빠져 있죠. 근데 당연히 여기에는 등온이라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있으나 뺀 얘기예요. 여기서 등온이라는 얘기는 개의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개의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외부의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비가역적으로 팽창하는, 개의 온도와 외부의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비가역적으로 팽창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거시적인 일의 양이죠. dW는 뭐죠? 미시적인 일의 양이에요. 일의 미소양이죠. 일의 미소양을 연속적으로 적분을 하면 그것이 뭐에 해당이 된다? 일의 총량, 일의 거시적인 양이 되더라. 뭐 당연히 수학적으로 너무나 타당한 얘기예요. 자, 그 상태에서 dW는 마이너스 PEX dV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죠. 자, 이거는 dW의 정의죠.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는 전제 조건이 뭐죠? 비팽창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되면 일 자체가 팽창일밖에 없고 팽창일은 마이너스 PEX dV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내가 가역 조건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가역적인 상태는 개와 주위가 평형을 갖다가 이룬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하고 개의 압력이 똑같아져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이너스 PDV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비가역적인 조건에서는 외부와 개의 압력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가역적인 조건이라면은 둘이 같은 값을 갖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P를 보면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용을 하면 P는 V분의 nRT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nRT에다가 인테그랄 V분의 1의 dV 이렇게 되겠고, 지금 이 녀석을 처음 부피서부터 나중 부피까지 적분을 갖다가 해주시면 되죠. V분의 1을 적분하면 뭐가 되죠? lnV. 그래서 마이너스 nRT에다가 ln VF 오버 VY. 그래서 이 녀석이 뭐냐면 등온 가역 과정에서의 일에 해당이 돼요. 가역 과정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이제 등온 가역 과정에서의 일이 되는 거고, 등온 비가역 과정에서 요거죠. 등온 비가역 과정, 등온 등합 비가역 과정에서의 일은 W는 이코르 인테그랄 dW.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팽창일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면은 이 녀석은 마이너스 PEX dV.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역 조건이 아니니까 P를 뭘로 PEX를 P로 바꿀 수는 없죠.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 PEX가 일정하다라는 등합 조건이 들어가 버리죠. 가역 조건이 없는 대신에 PEX가 일정하다라는 등합 조건이 들어가면은 PEX를 이제 우리는 뭘로 취급할 수 있다? 상수 취급할 수 있다. 상수는 당연히 적분기호 바깥으로 자유롭게 나올 수가 있죠. 자, dV, V의 미소 변화량이에요. 걔를 적분하면 뭐가 되죠? V의 거시적인 변화량이 되죠. 그래서 VI, VF, 마이너스 PEX 델타 V 혹은 아니면 VF 마이너스 VI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게 등온, 등합, 비가역 팽창에서의 일의 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확히 얘기하면 팽창 일의 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등온 가역 과정에서의 팽창 일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각각 표현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비가역 과정, 가역 과정.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열의 계량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요거는 뭐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갖다가 하셔야 돼요. 요건 당연히 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를 갖다가 얘기를 갖다 하는 거냐면은, 실제 기체의 연용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몰 연용량이죠. 이게 보면은 이게 보통 이렇게 열역학에서 아래 첨자로 써놓는 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어떠한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VM이다라고 표현하면 몰수가 일정하고 부피가 일정하고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몰당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M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몰당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CV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열 용량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몰당 열 용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 CPM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몰당 열 용량을 갖다가 각각 얘기를 하는데, 실제 기체에서의 일정 부피 열 용량이나 실제 기체에서의 일정 압력 몰 열 용량은 당연히 실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 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이상 기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체죠. 따라서 그 몰 열 용량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실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에 의해서 유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상기체를 단원자 이상기체, 선형 다원자 이상기체, 비선형 다원자 이상기체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난 다음에 이들의 열 용량 값을 갖다가 이론적으로 유도한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결과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는 이상기체에서의 CPM과 CVM 사이의 차이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갖다가 하고 있어요. CPM과 CVM의 차이를 갖다가 보면은, 자, CPM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먼저 CP부터 봅시다. 이 CP의 정의서부터. CP의 정의는 엔탈피를 등압 조건에서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엔탈피가 얼마나 변하느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CP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몰당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CPM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V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의가 뭐냐면 일정 부피 조건에서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개의 내부 에너지가 얼마나 변하느냐, 에너지가 얼마나 변하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CV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갖다가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엔탈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U 플러스 PV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엔탈피에다가 U 플러스 PV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유도를 하게 되면 파샬 해놓고 난 다음에 파샬 T, 파샬 T분의 파샬 해놓고 난 다음에 U 플러스 PV로 주어지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전개를 하게 되면은 파샬 T 오버 파샬 U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전개를 하면은 파샬 T에 파샬 U 이렇게 들어가고 요거는 파샬 T에 파샬 PV로 주어져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파샬 U 오버 파샬 T 그 다음에 플러스 해놓고 난 다음에 요게 PV가 nRT가 되죠. 그래서 파샬 T 오버 파샬 nRT가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내부 에너지를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은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CV. 그 다음에 nRT를 T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뭐가 나오죠? nR.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관계를 갖느냐면 CP는 CV 플러스 nR이다라고 얘기하는 관계를 가져요. 그 다음에 이걸 몰당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돼요? 좌우 양변을 몰수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CPM은 요거죠, 요거. n분의 CP는 n분의 CV 플러스 R이다. 이렇게 되겠죠. n분의 CP가 뭡니까? 이게 바로 CPM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CPM 1몰당 1등압 열 용량을 갖다가 얘기를 하죠. CPM은 CVM에다가 플러스 R이다 라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이 식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CP는 이코르 CV 플러스 NR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이 식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관계를 갖는다. 단 어디서? 이상기체에서만. 우리가 이거 식 유도할 때 여기다 뭐 집어넣었어요?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집어넣어서 유도를 했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집어넣어서 유도한 결과니까 이상기체에만 쓸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실제 기체는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상기체인 경우엔 항상 저 조건이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단원자 이상기체, 선형 다원자 이상기체, 비선형 다원자 이상기체 해가지고 CV와 CP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단원자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단원자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하면 헬륨이나 네온 이런 애들이 이상기체와 같은 행동 양상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에는 이상기체는 일단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봤을 때 이게 내부 에너지죠.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상기체가 돼버리면 위치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이코르 곧 운동 에너지가 돼버려요. 이상기체인 경우에. 실제 기체인 경우는 아니죠. 실제 기체는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하죠. 근데 이상기체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이콜 곧 운동 에너지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일단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병진 운동 에너지고 또 다른 하나는 진동 운동 에너지고 또 다른 하나는 회전 운동 에너지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단원자 이상기체야. 단원자 이상기체가 되면은 진동운동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회전운동. 자, 여기서 회전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회전이 아니에요. 이건 스핀입니다. 그래서 회전운동에서 스핀은 제거를 해야 돼요. 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잘 다룰 때 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점으로 취급해요. 점은 반지름이 없죠. 반지름이 없으면은 이 녀석은 회전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전운동 에너지도 역시 빼줘야 됩니다. 이 녀석이 회전운동 에너지를 가지려면 최소한 2원자 이상이어야지만 회전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 있어요. 단원자는
회전이 아니라 스핀이기 때문에 회전 운동 에너지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빼면은 결과적으로 뭐만 남게 된다? 병진 운동 에너지만 남게 되더라 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병진 운동 에너지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입자의 평균 병진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죠? 2분의 3 KT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게 입자 한 개의 평균 병진 운동 에너지예요. 평균 병진 운동 에너지 입자 한 개에. 그러면 만약에 이게 n몰계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에다 입자 수를 곱해주면은 전체 병진 운동 에너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입자 수를 곱해줍시다. 여기에 입자 수를 곱해주게 되면 n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몰수 곱하기에다가 아보가드로 넘버를 곱해주게 되면 이게 입자의 전체 개수에 해당이 돼요. 이건 입자 한 개의 평균 병진 운동 에너지. 입자 한 개의 평균 병진 운동 에너지에다가 입자 전체의 개수를 곱해주면 입자 전체가 나타나는 병진 운동 에너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볼츠만 상수에다가 아보가드로 넘버를 곱해주면은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기체상수 R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2분의 3 nRT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갖다가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가 CV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부 에너지를 일정 부피 조건에서 온도에 대해서 편미분한 결과를 갖다가 얘기를 하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온도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은 2분의 3 nR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CVM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가 되죠? 이거 몰수 N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2분의 3 R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히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CPM은 어떻게 돼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죠? 모든 이상기체는 CVM과 CPM 사이에 얼마만큼의 차이가 난다? R만큼 차이가 난다. 여기다 R 더하면 되잖아. 그러면 2분의 5R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죠. 당연히 이거는 그냥 결과는 유도되는 과정은 보고 넘어가더라도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별을 붙여놓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선형 다원자 분자하고 비선형 다원자 분자가 존재하고 있는데, 자, 비선형 다원자부터 먼저 합시다. 비선형 다원자 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다원자 분자니까 2원자 이상이 되면 뭐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었죠? 회전 운동 에너지, 진동 에너지가 다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이상기체가 되면서 운동 에너지만 존재하게 되고, 그 중에서 다원자 이상기체가 되면은 이 녀석이 병진 운동 에너지도 있고, 그 다음에 회전 운동 에너지도 있고, 그 다음에 진동 운동 에너지도 있고, 이런 상황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인데, 당연히 그러면 병진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회전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진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모두 다 더하면은 그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다 좌우 양변에다 델타 씌워 놓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T가 매우 고온이 아니라면, 바꿔서 얘기하면 T가 상원 부분이거나 저원이라면 어떠한 상황이 되느냐? 진동 운동 에너지가 실질적으로 변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화학과 학생들은, 화학교육과 학생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에너지 준위를 보면은 요게 진동 에너지 밸류죠. V는 이코르 0, V는 이코르 1, V는 이코르 2. 반면에 회전 운동 에너지는 요 밑에 이렇게 낮은 간격을 가지면서 있죠. 그래서 회전 운동 에너지의 간격은 진동 에너지의 간격에 비해서 대단히 작기 때문에 약간의 열만 들어오더라도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가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저온에서도 열적 흥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갭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열 에너지에 의해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가기 위해서는 온도가 어마무지하게 높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원이나 저온 부분에서는 열을 흡수하는 게 불가능해요. 열을 흡수해서 높은 진동 에너지로 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열을 흡수했을 때 진동 에너지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E 진동이 제로가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온도가 상원이나 저온인 경우에 있어서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병진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회전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이 두 가지만 고려를 갖다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평균 병진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죠. 평균 병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평균 회전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나오는 게 에너지 등분배의 원칙이에요. 뭐죠? 운동 자유도 하나당 평균 에너지가 얼마다? 2분의 1 KT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에너지 등분배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회전 운동 에너지도 세 개의 운동 회전 방향을 가질 수가 있어요. X축에 대한 회전, Y축에 대한 회전, Z축에 대한 회전. 세 개의 운동 자유도를 갖게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회전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도 결국은 무엇으로 주어진다? X축에 대한 게 하나, Y축에 대한 게 하나, Z축에 대한 게 하나 해서 2분의 1 KT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회전 운동 에너지도 2분의 3 KT, 평균 병준 운동 에너지도 2분의 3 KT가 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건 입자 하나의 평균값이죠. 여기다가 이 녀석의 몰수를 갖다가 곱해주게 되면 입자 수죠. 아보가드로 숫자 곱하기 몰수. 이거를 곱해주게 되면 이게 회전 운동 에너지의 총량. 이게 병진 운동 에너지의 총량이에요. 그럼 이대로 계산하면 뭐가 나오죠? 3NR 이런 식으로 3NR 델타 T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거 아까 했었던 거 그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이 델타 3NRT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기체의 몰수, 기체 상수 이런 건 변하지 않는 상수값이니까 변화량의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3NR 델타 T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됐죠? 우리가 CV라고 얘기하는 것은 파샬 U 오바 파샬 T의 V죠. 그러면 이 델타 T, 델타 U 들어갈 자리에다 이거 집어넣고 밑에다가 델타 T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면 이게 3NR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CV는 3NR 그 다음에 CVM은 몰당이니까 3R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3R 에헤이 참. 자, 지금 델타 U는 3NR 델타 T죠.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DU는 어떻게 돼요? 3NR의 DT가 되죠. 자, CV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DU 오버 DT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거 여기다 집어넣고 3NR에다가 DT, 그 다음에 DT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V 해버리면 지워지면서 3NR 나오게 되는 거죠. 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몰당으로 하면 3R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거죠. CVM하고 CPM은 항상 얼마만큼 차이가 난다? R만큼 차이 난다. 그래서 3R에다 R 더하면 4R 나오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선형 다원자 분자야. 선형 다원자 분자는 왜 숫자가 저렇게 되느냐? 같은 다원자 분자인데. 자, 선형 다원자 분자는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녀석은 선형 다원자 분자는 N2, Cl2, Br2 이런 애들 혹은 아니면 CO2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선형 다원자 분자죠. 선형 다원자 분자는 세 개의 축 중에서 결합축을 따라서 존재하는 이 회전 같은 경우는 이거는 회전이 아니라 무엇이다? 이거는 스핀으로 취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렇죠? 아까 우리가 보통 기체에서의 원자 반지름은 뭘로 취급한다? 원자 반지름이 0이다라고 취급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회전할 때 회전 반지름이 뭐예요? 원자 반지름을 0으로 취급하면 이건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회전 운동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형 분자는 결합 축선상을 따라서 하는 회전은 더 이상 이거는 회전이 아니라 스핀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회전 운동 에너지에서 빠져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회전 운동의 자유도가 2분의 3 KT가 아니라 뭐다? 2분의 2 KT, 즉 1 KT가 얘의 회전 운동의 자유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KT고 이게 2분의 3 KT니까 이게 뭐가 나오죠? 이게 2분의 5 NR 델타 T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2분의 5 R이 얘의 CVM 값이 되는 거죠. 그럼 CPM은 이거보다 R이 더 크니까 2분의 7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1시간 한 20분 정도 지났죠. 그래서 여기서 한 10분쯤 쉬어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진도 쭉 나가고 그 다음에 문제 풀도록 합시다. 잠깐 쉽시다.